지하 변세와 의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의 새로움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의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이용승 전문입니다. 저희가 3G 방송 해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성과 지식을 위한 저희가 3G 방송을 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돌려서 오늘은 가장 뜨거운 주제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뜨거운데 주변이 많이 뜨겁더라고요. 많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나오셔서 상호 모순, 상호 충돌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하나인데 그렇죠. 주장은 여러 개. 오늘 저희 변세와 의세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죠? 이번에 사실상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촬영을 했을 때 변호사님 그때 저희가 부동산 한번 짚어보자고 해서 짚어봤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촉이 조금 있어요. 촉이 맞았다. 느낌이 왔어. 느낌이 부동산 살짝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녹화 이후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갑자기 예전에 사실은 그 대출 그 6월달에 나왔던 정책도 627 대책 627 정책도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책도 사실은 전날 제가 이제 이거 10월 15일날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14일날 찌라시가 한번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 설마 이걸 한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거 그대로 이 정책을 시행이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총평을 하자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정책에 대해서.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많은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투기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죠. 누차 6월달부터 방송 시작할 때 부동산으로는 사실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우리는 했어요. 갭 투자라고 안 부르고 갭 투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갭 투기는 갭 투기예요. 영끌 갭 투기. 전세제도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걸 악용해서 갭 투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만 돈 벌겠다. 이런 식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재산 증식 방식이라 이걸 저는 투기로 부르는데 11호 부동산 대책이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에 아주 좀 정확한 타이밍에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뭐 돈을 벌겠다. 그게 뭐 투기가 됐건 투자가 됐건 사실 투기와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그건 뭐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그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그 동안에는 부동산 정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초창기에부터 이제 6월달부터 이제 대출을 조였고 그 대출도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조였잖아요. 세게 15억 뭐 해가지고 6억까지로 이제 줄인 거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 3구 쪽으로 해서 이제 집값 상승률이 좀 이제 하반기 지금 이제 4분기죠.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 9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오름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사실은 그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사실 부동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있으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은 저는 진짜 일단은 뭐 미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미치도록 잘 썼다. 그런 의미죠. 또 항상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있어서 그냥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던 민주당을 지지하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만 이득이 되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하겠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정책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저희 채널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도 전문가들도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손에 꼽습니다. 그 말도 안 맞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번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 제가 몇 가지 뭐 이렇게 기사하고 유튜브 보니까 전문가 ABC 말이 다 달라. ABCD가 다 달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이 다른 거는 이 부동산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이미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은 뭐 데이터만 따지고 그렇게 이제 모델 돌려보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충 그렇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사실 그래서 부동산 요 영상은 2개로 지금 쪼갰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방대해서 챕터 1과 2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챕터 1에서는 현재 그 이번 정책을 좀 분석을 하고 챕터 2에서는 이제 그럼 향후에 뭐 개인별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뭐 예상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일단은 좀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이 영상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투기 이 수요와는 거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번 끝을 보자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읽히는데 11호 대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중 규제 전면 도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중입니다. 3중 말 그대로. 3가지. 1중, 2중도 아니고 3중. 어우, 강력해요. 사상 초유의 규제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다들 놀래긴 놀랬어, 사람들이. 자, 이게 그럼 어떤 거냐? 자,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고. 서울 전체에 다 들어가요. 서울 전체 다 들어가죠. 경기는 12개 지역입니다. 12군데. 광명, 성남시, 분당 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 8달구, 안양시 동안구, 영리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일괄구제를 동시에 적용했는데 뭘 적용을 한 거냐? 3가지 다예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허가고요, 투기과열지구.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3. 그것도 일괄로 동시 지정했다. 일괄로. 좀 강력한 규제인 건 맞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집값 상승세가 이제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풍선 효과. 강남 3구만 잡았다 치면 주변으로 또 분산이 되면서 풍선 효과가 생기죠. 또 번지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런 대책은 뭐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죠? 없었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정책의 맥은 부동산으로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절대 돈벌 생각 하지 마라. 돈벌 생각 아예 하지 말게끔 아마 할 것 같다. 망국적 증상이에요. 망국적 증상.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반응이 빠른 게 627 같은 경우에도 그 정책이 좀 나오고 9월 달에도 사실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뭐 살짝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9월 달에 나왔던 공급 정책이 약간 시장에는 좀 미흡하다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기조가 이제 될 것 같으니 돈도 많이 풀렸고 될 것 같으니 상승이 이제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주 빠르게 좀 이 정책을 낸 것 같아요. 고강도로.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은 좀 관망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름세가 있더라도 약간의 오름세가 좀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확히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번 대책을 보니까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아니 준비는 하고 있었겠죠 그때부터. 아니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한 것 같고 시나리오별로. 그 시나리오 중에 이제 올랐을 때 시나리오 중에 요걸로 터트리자라는 걸로 아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동시 규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이 진짜 좀 가파르게 오르고는 있었거든요. 가파르게 올랐죠. 직전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일부 했는데 이게 지금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도 읽혔냐면 이 정부의 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의지를. 그냥 뭐 비판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적게 규제하든 많게 규제하든 아유 우리 투기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어차피 비판하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가고자 하는 이런 좀 정부의 의지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 정책은 사실상은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향과 의지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약간은 그 이스터에그처럼
지난 이제 방송들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언급했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럼 이번 규제가 끝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허. 카드가 많습니다, 사실. 카드가. 네. 그래서 뭐 조세제도도 있고요, 그죠? 세금 그렇죠. 대구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이제 많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잠깐 뭐 제가 이제 검토했던 뉴스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 보니까 양도세 완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실수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네.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걸 들고 있는 쪽을 팔게끔 유도해서 이제 공급하는 두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공급은 두 종류인 거죠. 근데 예. 이제 거래량이 터지게끔 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확 줄면서 네.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문제였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원인 자체가 그 심리죠. 또 오를 거라는 그렇죠. 심리도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공급 정책이 사실은 이제 중요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후속의 정책이 중요하고 그 정책이 약간 미흡하다 생각이 들면 시장이 반응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월에 나왔던 그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게 왜냐하면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집값이 더 뛰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들어간 다음에 그 주변 지역까지 해서 예, 불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공급을 하고 싶어도 이제 공급을 하는 만큼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예. 사실은 공급도 쉽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그쪽도 거의 1% 가까이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공급 얘기하시는 분들 자꾸 부동산 뭐 전문가분들 중에 공급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던데. 공급이라고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공급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해봐요. 생각을. 네, 어느 지역에 어디를 공급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뭐 땅은 있냐, 뭐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급. 저도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 옛날에 뭐 MB 때 공급을 좀 많이 한 거는 그린벨트를 막 풀어가지고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했던 건데 그런 거 말고는 지금 공급이라는 게 뚜렷하게 더 지을 땅도 없고 그렇죠. 결국에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또 하나의 공급인데 그 정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아주 강력한 이제 정책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럼 핵심 규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핵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무조건 실거주를 의무화시켰습니다. 2년간 실거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는 그냥 완전히 끊어놓겠다. 전면전이야 전면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5년간은 뭐 어쨌든 이제 5년 정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정부 하에 2030년까지는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갭 투자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는 돈 벌지는 못한다 꿈 깨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갭 투자는 이제 전면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있어서도 분양권 전매가 3년간 금지됩니다. 3년간.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으로 해서 이제 했던 사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플러스 P 붙여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들 이제 다 막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세부적으로 핀셋 규제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대출 한도 자체도 이제 LTV 40% 상한으로 해서 이제 대출 한도를 대출 쪼이고 주택 가격별로 해서도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 신박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그동안 못 봤던 뭐 그런 그런 정책인데 15억 이하는 어쨌든 이제 6억 원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억 이상은 2억으로. 2억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한 거죠. 역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은 줄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뭐 상승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 통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사실 이제 갭 투기가 이제 자극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세에다 대출 끼고 사고 연끌해서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또 뭐 부동산 거품의 한 원인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렇죠. DSR 산정 시에도 이제 스트레스 금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게 1.5%에서 이제 3.0%까지 상향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렇긴 하는데 요것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계부채를 지금 있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이제 주택하고 물려 있는 이제 그런 그 대출인 경우도 있어서 가계부채의 비율도 저희가 GDP 대비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전반적인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던 거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이제 1주택자들 보통은 이제 본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집에서 이제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집에 안 살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전세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동산하고 관련된 일단은 이제 그 자금이죠. 대출하고 관련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일단은 좀 축소를 시킨 건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15억 이하는 사실 아무 그 영향이 크게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 6억 원까지는 되고, 물론 이제 LTV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 대출 관련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수요자분들한테 있어서는 영향을 좀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영향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책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집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실거주,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만 일단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일단은 투기 이쪽을 이제 갖다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은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책이 끝은 아니죠. 그렇죠. 더 나오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정치권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뭐 일부 정치 하도 감론을박이 많아가지고 정치권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민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중위소득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말 하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중위소득의 순자산. 순자산이라고 하면 부채를 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뭐든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위소득 딱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그거를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예상으로. 한 10억? 아니에요? 부자예요, 10억은. 변호사님. 8억? 아우, 8억도 부자야. 그럼 저 더 내려야 되나? 4억? 정확하십니다. 4억.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중위값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통계에서 평균값, 중위값 얘기하는데 중요하죠, 중위소득. 그렇죠.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은 평균값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위에 있는 상위 1%의 소득 자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부의 편중 때문에. 하다못해 뭐 이재용 그 회장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에 뭐 지금 최근에 나왔을 때 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서 막 100몇십 조가 또 자산이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따지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득하고 관련된 뭐 순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 따질 때는 가구당 순자산은 보통은 이제 중위값으로 따져요. 중위값이 4억입니다. 4억. 중위값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10억은요. 순자산 10억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 10%입니다. 10%. 굉장히 위네요. 굉장히 위에요. 상위 10% 이내가 이제 순자산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득 구조 자체를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의문도 들어요. 무지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100억 이상 순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 가구 수가 2,400만 전 가구 정도 돼요. 2024년 통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요? 야, 100억 이상. 그러면 3%? 그게 0.1%입니다. 0.1%. 와.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분들이 뭐 한번 통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3만 명 좀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다 100억씩 갖고 있는 거죠.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순자산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초고액 자산가라고 저희가 분류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러분 그 부동산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한정된 재화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앱이나 부동산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앱만 들어가 보면 다 가격이 나와요. 그렇죠. 매매하는 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오거든요. 앱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산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제 집 그 주변 이제 그 어쨌든 시세나 뭐 이런 부분 따라서 이제 그런 거라. 딱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가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인데 그 3만 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채씩 뭐 들고 있어요. 있겠죠? 어떻게든 뭐 두 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거의 강남 3구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각 비싼 주택들이니까. 그것도 국세청 자료나 통계청 자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데이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인간들 중에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 중위 순자산이 4억이에요, 4억. 그럼 15, 예를 들어서
15억의 어떤 그 집값 만약에 15억을 살려면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4억이니까 네. 다 팔아가지고 자기 순자산에 예를 들어서 이제 6억 대출은 되잖아요. 6억 받고 중위에서 그래도 5억을 그래도 5억을 더 해야 돼요. 어디서 줘요? 어디서 밀려? 네. 이게 그런 분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들의 서민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뭐 서민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런 중위소득만 하더라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중간 이상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딱 그 허리인데. 그 허리가 지금 순자산이 4억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요. 못 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무슨 서민 을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너무 열내고 화낼 일이 아니라 차분하게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이 규제라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한 평범한 분들하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죠. 동떨어진 얘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특히나 지금. 그리고 저는 또 그 웃기는 소리 하는 게 웃기는 소리 많이 나오더라고. 2030 얘기하면서 뭐 사다리를 끊었다 뭐 걷어찼던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하면 진짜 옆에 화나죠. 있으면 진짜 딱이 때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화납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AI 막 있잖아요. 퍼플렉스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득 구조부터 우리나라 소득 구조부터 한번 보세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 시작할 때 그거 찾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냥 한 줄 프롬프트 작성하면 그냥 다 나와요. 자료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객관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라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정책은 뭐 서민을 잡고 뭐하고 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사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만드는 사다리가 정상적인 사다리입니다. 그것도 사실 다 자기 부담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 지금 부동산 꺼져가지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꺼져가지고 지금 그 GDP 성장률이 지금 5%대를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뭐 일본도 그랬고. 미리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그럼 뭐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부패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뭐 들으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댓글로도 많이 의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는 뭐 서민 주거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은 저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2장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물론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번 정책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 아닐까 싶긴 하고 왜냐면 이대로 상승률을 그대로 놔뒀다가 많이 놔뒀으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더 올랐겠죠. 그러면서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큰일 나는 거죠. 더 오르죠 당연히. 더 오르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상승 수도권 지역의 그 집값 상승 원인은요 오세훈 시장 때문이에요. 서울시장 제가 서울시장. 이전 그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섣부르게 그 강남상을 잘못 해제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불을 질른 거예요. 이미 질렀어요. 이미 질른 거예요 그때. 그때 활활 타면서 올랐었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진짜 정말 그 오세훈 시장이 뭐 부동산 얘기 떠드는 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불 좀 그만 질러라.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하시면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사과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분 제가 이게 웃겼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뭐 이거 사실 긍정론 회의론이라고 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이거? 회의론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다 각자 그냥 각자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실수요자분들은 혼란이 오겠어요. 그렇죠.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변세와 의세를 들으시면 돼. 그렇죠. 저희 걸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걸 들으시고 데이터로. 저는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판단해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다. 어차피 그런 거라 어쨌든 저도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일단은 단기 안정 효과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뭐 긍정론이라고 하긴 뭐한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단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은행의 이제 박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값 급등에 이제 제동을 거는 초강력 처방이다. 초강력 처방은 맞죠. 그렇죠. 3중 규제를 기존에는 한 적이 없었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규제를 하다가 이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까봐 주저주저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왕장을 많이 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어쨌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폭등 기조가 생겼던 거라 정책은 무조건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이제 돈 못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계속 보내는 것 같고 더 강력하게 어쨌든 오르면 계속 강력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627 나왔는데 뭐 공급 잠깐 나왔는데 그 공급에서 또 떴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 수순이라고 생각은 들고 뭐 요거 하나만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최상욱 분석가님이라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뭐 강력 대응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셨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냥 그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강력하게. 진정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진정 효과는 저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는 보죠. 이제 회의론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성대 권대중 교수님은 뭐 규제만으로는 일시적 안정일 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회의론이라 얘기하시는 분들은 맨날 하는 게 공급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공급에 아까도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내놓는 매물, 기존에 있는 매물이 이제 내놓는 걸로 해서 공급이 들어가는 게 기존 주택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의 공급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새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속성 자체가 부증성이거든요. 쉽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희소성 때문에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이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그게 서울에 국한돼 있고 그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이번에 용산까지 묶어서 이제 강남 4구죠. 그 4구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건데 그 부분이 급등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뭐 우상향 하는 거야. 어차피 이제 기정사실인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가팔라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 어느 정도 그 초고가 아파트가 이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 자체가 고가 아파트가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3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그 강남 4구에 몇 세대가 이제 한번 그 해보시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곱하기 해보면 되죠. 그냥 랭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 데이터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급 뭐 근본적인 해결책 얘기하시는데 뭐 공급 뭐 한성대 권대중 교수님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공급 정책이 뭔가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어떤 걸 자세히 얘기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있으시니까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시장 실수요자 타격은 사실상은 저는 이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오르는 걸 일단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세 매물이 지금 급감이 되고 이제 월세화가 좀 가속이 될 것 같고 서민 부담이 증가가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신한은행 양지연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저도 어쨌든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놓고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반응이 빠르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핀셋 그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추가적인 대책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공임대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늘리고 늘리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건 이제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해서 그 약간 이제 좀 디테일한 정책들이 또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걱정이라고 할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거시경제 또 거래량 변화는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변화를? 수도권 주택거래 예상 감소율이 거래량 감소율이 뭐 34%까지 이제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를 하고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나 정비 사업 위축으로 이제 내수 부담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의론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거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이 그 과도하게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규제 정책이 이제 그런 걸 위축을 시키지 않겠느냐라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상은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출로 레버리지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자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는 금리가 높았죠. 그렇죠.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 부담이 컸고 그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가구별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내수를 더 위축시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뭐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사실 요거는 또 복잡한 게
프로젝트 프로네이싱이라고 이제 PF가 있는데 PF로 해서 이제 지금 부실한 그 건설사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설 쪽에 이 그 부동산 시장하고의 시장 상황은 왜곡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정비나 정의 그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 대신에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좀 재편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저는 이제 확고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주택 시장 안정도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또 집 없는 분도 집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하락도 이제 될 것이고, 네. 결국 그 많은 자금들이 좀 생산적인 주식 시장이나 좀 생산적인 쪽으로 좀 가야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사는 집을 가지고서 자산 증식에서 쓰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도 소수고, 그렇죠. 또 부가 집중되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은 고통이 전가되고, 이 굉장히 망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이제 잠깐 그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토마 피케티 그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R이라고 하는 게 G보다 높아진다. 이게 얘기 뭐냐면 이제 본인이 버는 돈보다 그 투자로 인해서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하는 그 부의 축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 선진국 상황이. 그럼 이 격차를 좀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갭을 줄여야죠.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득 격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대적인 이제 그 소득 불균형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심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뭐 저는 사실상은 이게 이제 주거형 부동산,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 주거형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투기적 수요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상업형 부동산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상가나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이제 상업형 부동산도 따로 있기 뭐 때문에. 걸로 투자해도 돈 버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투자형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쪽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와버린 거라. 왜곡돼 있어요. 살아야 될 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단은 박탈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을 내가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이제 갭이 생겨버린다고 하면 그 갭이 너무 이제 자기가 버는 돈, 소득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막는 게 또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거가 내가 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그 욕망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되도록 국가는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죠. 뒷받침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뭐 주택이 미친 집값이 돼버리니까 아무 정책도 쓸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좀 반드시 좀 풀어내야 된다. 저는 이게 좀 많이 늦었다고 봐요.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늦었고. 근데 더 놔두면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도 항상 이제 그 뭐 2030 세대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상대적 바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고 진작에 정치권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완화를 시켜야 됐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세훈 시장을 솔직하게 제가 사실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뭐 정치권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불을 질러 놓은 분이면 양심은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좀 그건 좀 근데 저희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뭐 부동산에 한해서는 이제 책임은 있다. 부동산에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의 뭐 안심 달리기 뭐 잘하는 건 좋아요. 건강한 건 좋아요. 아니 뭐 괜찮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부동산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니까 부동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영향은 일단은 이제 단기와 중장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는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예상을 못할 수 있고 지금의 이런 삼중 규제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유의 삼중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살 집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로 이 집을 사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도 진정은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산 이상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을 잡아야 될 텐데. 어쨌든 잡으면 2년은 살아야 돼요. 2년간 실거주를 2년간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2년 동안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현금 들고 다 샀는데. 2년 뒤에 막 집값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의 예측이 사실은 어떻게 갈지는 사실상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승대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돈줄을 조인 거니까. 좀 잡힐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약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과열 지역에 있어서는 급매물 출현 및 가격 하락. 예를 들어서 이제 투기 형태로 해서 이제 지금 집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끌에서 막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고민이 속이 타겠죠.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처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갈 수 있으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빚을 많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 많이 끌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지금 제한이 걸린 구역들 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고민이 더 버틸까? 근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또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쫓쫓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양도세 완화 얘기가 살짝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계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이제 급매물 출현이나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아마 가격 하락이 생기는 곳은 이번에 이제 정해진 곳 중에서 그는 좀 많이 올랐던 데가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원래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막 급등한 종목일수록 이제 내리막이 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은 아마 이제 그 가격 맞추기를 하는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매수자는 관망세가 늘어나긴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5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LTV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 DSR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은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25개 서울이 일단은 이제 상승폭 둔화가 이제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나온 걸 봤을 때는 강남 3구 때문인 게 대부분인데 이 서울 전체를 이렇게 규제하는 게 그 합리적이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그 예상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풍선 효과예요. 그렇죠. 번지는 그러니까 부분. 이전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 지역만 규제를 했는데 풍선 효과로 주변이 또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 규제를 풀면 또 다시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이제 문제인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을 못 이긴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시장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풍선 효과라는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그냥 아예 그냥 이번에 잠가 버리겠다라는 의지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의지가 강력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그 사자성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뭐 전쟁의 전술이기도 하죠. 뭘 하나 내주면서 더 큰 걸 취하는 하나의 전략이죠. 어쨌든 이제 일부 그 실수요자분들 그 입장에서는 조금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이 있고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뭐 정부가 고심을 한 끝에 결정을 한 것 같고 이 풍선 효과가 사실은 또 추가적인 상승세에 그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을 좀 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내년 말까지예요. 지금 이제 정책들이 이제 시행된 게 그래서 내년 이제 2026년 12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도 아마 이제 그 안에 추가적인 대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정책으로 보여요. 지금 이 정책은. 요 정책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6월 정책은 그냥 한번 대출만 규제를 시켜서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다 이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미 이제 그때 그 정책으로 해서 관망을 했던 거라고 보여요. 이미 이제 이 정책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이 시나리오별로 아마 이제 대책을 세웠던 것 같고 그 시나리오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죠. 대출을 조였으면 보통은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던져 본 거죠 시장에. 근데 그 공급 대책이 오히려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 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로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그 금융위원들, 한국은행 금융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단은 금리를 우리나라는 동결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안정화가 될 그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도 한번 볼까요? 어쨌든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재상승 압력은 불가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급이 핵심이다.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울하고 이제 그 수도권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은 지금 어차피 인프라가 너무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분산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곽으로 해서 어쨌든 실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실수요를 외곽으로 우선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우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은 들고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시 유동성 증가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도 증시가 지금 뭐 천정을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까지 같이 올라가면 사실상은 뭐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부동산하고 증시가 같이 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가피한 그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어차피 아까도 뭐 누차 제가 뭐 영상 통해 말씀드리지만 돈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안 가리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국가주택 매수세야 당연히 여전히 강세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 이상 몇 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3만 가구. 3만 가구. 네, 그 정도 가구는 뭐 그냥 뭐 어디 뭐 봐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5, 60억 대는 건물 하나 사면 여기서 이제 5, 60억 빠지니까 40억 남겠죠. 네, 그냥 액면 그대로 현금만 주고 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가주택 사는 거에 있어서는 좀 주저할 수도 있어요. 이 그렇죠. 사람들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구들에 대한 분석 자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위 한 1%, 상위 1%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33억이 정확하게 32억 7천만 원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이 이제 순자산이 그렇거든요. 자산이. 이 상위 1%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한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외국의 선진국의 그 부유층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거의 한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이제 그 금융자산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만 비교하더라도 부동산이 너무 몰빵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해지 때문에라도 이제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산들이 과연 적절하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자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됐건 아니면은 뭐 다 같이 다 죽는 상황이다.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집값의 너무 가파른 상승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인기 지역으로의 뭐 쏠림 현상이야 심화가 되겠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인기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 공급이 많아져도요. 인기 지역은 더 올라요. 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고 뭐 주변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요한다고 해도 그 지역 주변으로 또 이제 오히려 집값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양극화 뭐 초역세권이나 이런 역세권 위주로 해가지고의 그런 양극화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 어쨌든 이제 그 이런 그 인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이번에 그 토호제로 묶은 지역들은 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여기가 이제 집값 오르는 곳이라고 정부가 인증해 준 곳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한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지역들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그 완화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근데 반대로 들고요. 말하면 또 오르는 지역만 또 잘 선별해서 묶은 거예요. 또 그렇죠. 물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했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번지니까 이제 그렇죠. 번지는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정부의 의지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듭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묶인 지역, 지금 현재 묶인 지역에 바로 이제 그 외곽 지역이죠. 예를 들어 이제 바로 옆에 그런 지역에 그 어쨌든 이제 경계선 바깥에 있는 그쪽들에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해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요겁니다. 그 정책 신뢰도와 일관성.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속적인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이제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안 돼. 어려워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어쨌든 물러서는 기미가 살짝이라도 보이면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제 아까 뭐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분들과 정부 간에 어쨌든 이제 보인 미묘한 그런 이제 신경전이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번 정책은 정말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제 그 어쨌든 수요를 꺾지 못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정책들은 아마 이제 세제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지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수급 불균형 해소가 근본 과제인데 이거는 뭐 해결하기가 단기간에 쉽지가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수요 분산,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정책들과 이제 또 공급을 늘리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그렇게 남겨놓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11호 부동산 정책 좀 살펴봤는데 결론을 좀 맺어볼까요? 결론으로 딱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3륜 규제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제 이 목표는 단기 과열을 진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목표가 이제 뚜렷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뭐 특히 이제 갭투기는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을 시키겠다.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갭투기는 투기로 규정을 한 거고 그 상황으로 해서 이제 단기간에 그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세를 조금 약간은 좀 억누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공급 정책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시장 보완책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챕터 2에서 아마 좀 더 살펴볼 텐데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은 이게 이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존에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놔뒀던 부분이 문제였던 거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그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어쨌든 정책적 그 아젠다는 있었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중요하겠죠. 이번에 사실 얘기했던 공급 정책도 사실상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생겼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난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모니터링은 아마 촘촘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한번 6.27 정책 내고 지금 3개월도 한 4개월 채 안 돼서 이렇게까지 또 투합 규제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계속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을 주시를 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뭐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살집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형편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냥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는 걸로. 만약 뭐 오를 거 내릴 거 감안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를 거 내릴 거를 어떻게 이제 예측을 못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 다 다르잖아요. 다 말이 달라요. 부동산만 본다고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다 달라. 왜냐면 이제 이번 정책이 본인들도 겪어보지 못하신 거라.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실수요자는 더 그러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정부의 목표는 집값의 안정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락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락까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그 성장률이 지금 0.8% 0.9%에서 1.8%에서 한 2%까지도 올라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이제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집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상향은 하더라도 우상향의 그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올라가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특별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시장이 이제 경기가 경색이 온다라고 하는 게 생겨야지만 그것도 보통 부동산은 후양입니다. 보통 증시가 먼저 떨어지고 후양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이클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무조건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세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이제 가계부채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정책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방향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정부의 의지 뭐 요 정도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11호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만큼은 아주 일관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정책의 의지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도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돼서 또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으로 인한 만국적 질병 상황을 반드시 고쳐내야 될 그 책임에 좀 우리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5%대가 됐는데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5배예요. 근데 왜 중국은 그럼 5%대인데도 그렇게 뭐 막 그 맛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 6, 7% 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8%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비해서는 거의 한 뭐 1, 2% 가까이 2% 가까이 때 빠지는 경우고 그 원인이 부동산이었어요. 사실 그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GDP 성장률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어쨌든 뭐 AI 지금 뭐 3대 강국 얘기도 하지만 이번에 어떤 번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절대 계속 못 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지금도 0.8%, 내년에도 1.8%, 2.0%대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더 상장할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큰 이제 그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역할이. 이번 역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정부가 좀 무거운 숙제들을 안고 있지만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번에 이제 사실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좀 상황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지지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뭐 정치 좋아하시는 거 좋은데 뭐 너무 경제를 정치 쪽으로 이렇게 이제 편향되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굿버스로 해가지고 인버스 타신 분들이 있던데 그분도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 66%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방송 채널에서는 그래도 좀 이 정치 좀 덜어놓고 그렇죠. 경제 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뭐 사실 뭐 매주 준비하지만 준비하는 것 자체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의 그래도 한 5, 60개 정도 보고서 이런 거 다 제가 보고 정말 뽑아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쨌든 뭐 각자의 의견들은 있으시겠고 이번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그러한 이제 이견들이 정말 많은 주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뭐 그 투자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지 그런 이제 약간은 좀 가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3G 방송 지혜와 지식과 지성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는 보시는데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로만 말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중요하다고 봐요.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2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찌바 화이팅.